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 해서 6주간 이제 문제풀이 시간 들어가잖아요. 그동안 3월달, 4월달, 5월달 3개월 동안 이론 수업 정리를 하셨는데 6월달은 쉬는 시간이었어요? 정리 시간이었어요? 그건 알아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자, 7월달, 8월달 오늘부터 해서 6주간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저도 오늘 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8월 중순경에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9, 10, 11, 무려 3개월 동안 또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혼자가 되든 스터디가 되든 이제 결국은 또 길게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장기전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체력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잘 쫓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출문제가 들어오는 거 말고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뭐 작년 거든 재작년 거든 이런 데서 아주 크게 뭐 법규라든지 이런 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큰 내용들이 없는 건데, 그런 줄 알면서도 틀리잖아요. 그런 줄 알면서도 헷갈리고.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게 순간이잖아요. 그날 한 번 시험을 가지고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가, 물론 운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요즘에 지금 오늘이 이제 7월 5일이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도 지금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도 고쳤더니 다 틀렸더라. 그러면서 제일 부러운 애는 찍었는데 지난번에 5번으로 찍어서 5점 맞았는데 이번에 2번으로 찍어서 25점 맞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땡잡은 아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이제 우리는 찍을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정리 잘 하셔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식사요법 첫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문제 보시면은 맨 앞에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개관 나와 있는데, 이제 맨 앞에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시험이 2007년도에 첫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양교사 시험이 정말 딱 10년 됐더라고요. 올해로 보니까. 그러니까 2007년에 처음 보면서 2008년 이제 임용고사를 본다. 이렇게 해서 2007년에 시작이 됐던 첫 번째 시험이었었는데, 8년, 9년 같은 경우에가 오히려 지금처럼 가로 넣기, 그러니까 2점짜리, 4점짜리, 그 다음에 서술형 이렇게 나왔었다가 2010년도 문제가 이제 1차, 2차로 바뀌겠다 이랬었거든요. 또 그렇게 가다가 다시 또 몇 년 전에 이렇게 바뀌었던 내용인데, 그때 이제 영양사 시험을 이런 식으로 내겠다라고 했던 거였었어요. 영양교사 시험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가 1차에서 지금 이제 1, 2차. 그래서 현재는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이.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2교시에 전공 A, 3교시에 전공 B. 그래서 A에서 40점, B에서 40점. 맞나요? 그래서 A, B 40점, 40점이 나오게 되는데, 2교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점짜리 문항하고 4점짜리 문항으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2.4점.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에는 4점짜리, 5점짜리, 10점짜리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4점, 5점, 10점. 그래서 10점짜리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것이 이제 알레르기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애매하긴 했죠. 사실은 그게 그 유당불내증인지 알레르기인지.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가 뭐 기전을 말해라 이러는 걸로 봐서 얘는 알레르기인 것 같다. 사실 애매한 부분이었긴 했었었는데, 이 10점짜리 문항이 이제 뭐 그 전년도에는 또 당뇨 문제로 해서 나왔다든지, 그 전에는 식품학 조리 부분에서 뭐 식혜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문제로 해서 나왔다든지 해서 10점짜리 문항에서 세분화돼서 뭐 2점, 3점, 뭐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A, 뭐 B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2점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로 넣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가로를 넣고 나서 간단하게 뭐 4점 같은 경우에는 핵심 키워드를 쓴 다음에 한 줄에 해당이 되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은 여기 단어에 길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문장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다로 끝나야 되는 거 맞아요. 다로 끝나야 되는 거 맞는 건데, 중간에 이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한 줄로 정리해라 라는 말이 있었을 때 막 두서없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핵심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점짜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5점짜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특히 이제 10점짜리 문항 같은 경우에는 2점, 3점, 5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면 애초에 여기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알레르기로 생각을 하면서 풀었어야지 다 맞게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유당불내증으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머지 기전을 주르륵 다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포인트 이제부터 잘 잡아갖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기에서 이제 뭐 지역별로 여러분들도 이제 10월 달에 또 조만간 뭐 지역별로 이제 영양교사를 몇 명이나 뽑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서울 넣을 것이냐, 경기 넣을 것이냐, 인천 넣을 것이냐, 뭐 전북, 전남, 강원 뭐 등등등등 어디에 넣을 것이냐도 이제 굉장히 눈치 작전인 거잖아요. 물론 지역도 정해져 있겠지만은,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뭐 65점에서 75점 정도가 1차 합격 올라가는 커트라인 점수더라고요. 100점 만점 중에서. 그러면은 교육학 부분에서 20점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80점에 해당이 되는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합격하는 분들 보게 되면은 13에서 16점 정도는 나오시는 것 같아요. 13, 16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그럼 나머지 전공 부분에서 최소한 60점 이상은 맞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80에서 60, 어떻게 마이너스 20이나 차이가 나지? 이럴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서술형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출제자가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되면은 점수가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 그러니까 문장에 해당이 되는 키워드를 쓰는 거를 연습을,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2.4점 해당이 되는 거, 2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 세사몰, 뭐 리놀레산, 리놀렌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쓴다든지, 영양관리과정, 영양진단 이런 정확한 키워드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A, B 잘 따라서 오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때 이제 1차, 2차 시험이 있었을 때 1차에서 이제 뭐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식사요법 및 실습이라고 해서 전체 중에서 12.5% 정도고, 2차에서는 40% 세 과목 통합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올해 영양사 시험 같은 경우에가 올해 그러니까 이번 2월 올 2017년 2월 첫째 주에 영양사 40회 시험이 있었거든요. 40회 시험이 있었는데 올해 2017년 12월 23일 날 41회 시험이 또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12월 23일 날 41회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졸업반 해당이 되던지 아니면은 이제 다시 이번에 시험을 봐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위생사를 안 따놨다 이렇게 되면은 위생사를 11월 25일 날, 그 다음에 12월 첫째 주째 주는 학교과 기말고사를 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한 주 지나서 12월 23일 날은 이제 영양사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위생사도 예전에는 뭐 선택사항이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은 이제 다 졸업 전에 따게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근데 그거를 이제 꼭 3학년, 그러니까 4학년이라든지 졸업반이 아니라 1, 2학년 때 따게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미리, 위생사는 미리 준비해 놓고, 영양사, 요즘엔 이제 그것도 바뀌어요, 법도. 그러니까 미리 따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영양사 시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언급하면은 1교시, 2교시, 그래서 여러분들 때 같은 경우에는 300문항을 시험을 보셨었는데,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20문항으로 40회부터 바뀌었어요. 220으로 바뀌면서 어차피 60% 합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1교시 부분에 영양학하고 생화학을 통합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양하고 생화하고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이렇게 통합시켜버리면서 여기에서 60문항이 나오겠다라고 했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식사요법이 2교시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1교시에 시험지를 2장을 주는 거예요. 60개짜리 1교시에 이제 뭐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이제 10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건데, 식사요법에 여기에 영양교육에 여기에 생리학을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생리학.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또 60문항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해서, 식사요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생리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리학적인 내용, 생화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영양 판정 부분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판정. 그죠? 그래서 이 환자 상태를 보고 나서 혈압이 높다, 낮다, 그 다음에 현재 당뇨 수치가 높다, 낮다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요법 판정 생리학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2교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식품학하고 조리원리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 식품학 조리원리 부분이 이제 40문항으로 이제 이쪽이 줄은 거예요. 예전에도 얘가 40, 20, 20에서 80이었던 게 60으로 줄은 거잖아요. 그래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가 예전에 50문항이었었는데 40으로 줄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식품화학, 식품학, 식품미생물, 그 다음에 조리원리, 실험조리, 그 다음에 가공저장학 뭐 이런 과목들까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표했었을 때는 야 가공저장학은 또 뭐야? 라고 했었었는데 별게 아니라 두 부는 누구의 가공품이에요? 두류의 가공품이잖아요. 치즈 버터는 누구의 가공품이에요? 우유 유제품의 가공품이잖아요. 그거 의미예요, 그냥.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공저장학이라고 돌려서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이렇게 해서 40문항, 그 다음에 이제 단체급식에다가, 그 다음에 법규에다가 위생,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60문항, 이렇게 해서 총 220문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같은 경우에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평의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제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이제 문제집을 보면서 문제풀이 문제를 보면서 쭉 넘기면서 다른 과목의 교수님들은,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셨나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는데 겹쳐진,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영양학 교수님도 이거 우리 거 같아. 그 다음에 저도 이거 내 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겹쳐진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학 교수님도 이건 내 문제야. 세사몰, 리놀렌산. 저는 이건 내 문제야. 이러면서 제 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져 있는 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양교사 시험이잖아요. 영양교사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영양교육 문제, 저는 이거 별로 좀 안 좋아하는데, 어렵던데, 영양교육 문제가 여러분들은 많으시잖아요. 이제 교사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 이제 상담 기법이라든지 이 파트 때문에 이쪽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 중등 임용이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의 이제 체중 조절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폭식증이라든지 거식증이라든지 이 비만 내용을 가지고서 영양학 선생님도 되시고 생애주기에서도 되시고 식사요법에서도 되고 고급 영양학에서도 되고 계속 반복되던데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난 내 거밖에 모르는데 야 이거 끝내놓고 나면은 여기 분들 천재 되겠다. 정말 박사님들이다, 박사님들.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와 문제들도 굉장히 나도 이 답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되게 궁금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문제들은 아주 변한다든지 아주 다시 새롭게 변하지 않아요. 다만 그 문제를 봤었을 때 빈 종이를 봤었을 때 내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고 결국은 시험 당일날 잘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날 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였는데가 아니라 그 시험 보는 시점에 그날에 정확하게 쓰실 수 있게끔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여기도 생애주기 영양학에 판정에 식사요법이 같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도 개요, 오늘 이제 개요 들어갔잖아요. 개요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개요, 그 다음에 소화기계 질환 및 식사성 알레르기 식사요법, 그 다음에 당뇨병, 심순환기계 신장질환의 식사요법, 그 다음에 비만, 저체중, 빈혈의 식사요법에서 처음에 이제 100점 만점 중에 2.5점, 3점,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한 12.5점 정도가 이제 식사요법 파트에서 나왔었거든요. 객관식 문항으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왔었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식사요법의 개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품교환법, 그 다음에 식품교환법의 활용, 그 다음에 병인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맨날 깜지, 여러분들 깜지 안 써보셨죠? 깜지 5장 내놔라, 깜지 10장 내놔라 막 이래요. 그러면은 깜지가 막 내가 공부했던 흔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볼펜 3개 손에 끼고 손에 한꺼번에 이제 3개를 묶어놓고 나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깜지 막 써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고3 때 성적을 얼마나 올리는데, 딱 고3 때, 고1, 2 때 못 봤던 애가 고3 때 우리 반에 나타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손에 이만한 팔토시를 하고 오더니 자기 책상을 딱 덮는 거예요. 하얀 보자기로. 쟤 뭐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스케치북을 꺼내놓더니 책을 딱 갖다 놓고 책은 눈은 여기 보고 있고 막 손은 막 이렇게 하면서 썼던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 1년 사이에 점수를 50점을 올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막 박박박박박박 쟤는 도대체 책상 다 긁어내나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끝없이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 공부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단어를 외운다 그러면 막 10번 100번 쓰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을 공부하는 걸 봐도 뭐 관람해? 소설책 읽어? 이럴 정도로 눈으로만 봐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사실. 눈으로만 봐 눈으로만. 그러면은 눈으로 쓱 보고 나서 3번 봤어 5번 봤어. 야 그게 어떻게 공부냐 라고 얘기하면은 좀 적어. 그러니까 백지를 갖다 놓고 내가 오늘 1장 공부를 했어 라고 했으면은 제목부터 쓰면서 제발 좀 적으라고 적고 제가 말했죠. 공부혁명 얘기 안 했나 여러분들한테? 공부혁명이라는 요즘에 중고등학교 컨설턴 하는 한번 나중에 쳐보면 나와. 공부혁명 뭐 학교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나오는데 그게 4번 한 달에 4번 상담 가는데 78만 원이에요. 78. 그러니까 1시간. 그러니까 상담 받으러 가는데 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공부를 과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의 공부 방법이 이래라고 알려주는 게 20만 원이라니까 시간당. 그러면은 이제 근데 그게 예약을 못 잡아. 예약을. 서울에 지금 송파 그다음에 뭐 목동 뭐 이렇게 한 3-4군데 있어요. 못 잡아. 근데 중고등학교인데 이제 그분이 앉아서 이 학생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네가 되고 싶은 게 뭔데 전공을 어디를 가고 싶은데 그걸로는 너 택도 없어. 까는 거예요 아이를. 엄마랑 같이 앉혀놓고 부모님하고 앉혀놓고 나서 좋아. 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네가 가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자기도 학습을 할 거야. 시간표를 짜와봐. 그럼 얘가 짜.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뭐 문제집을 뭘 풀겠어요. 뭐 동영상 강의를 뭘 듣겠어요. 몇 번 들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상담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러 갈 때 애들이 막 캐리어를 끌고 온대. 일주일간 공부했던 내용을 이 사람한테 확인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캐리어를 끌고 와서 과목별로 내가 이 문제집 봤다, 이 책 봤다 이걸 보여주려고 막 들들들들 끌고 와서 트렁크를 열어놓고 공부한 내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인데 제 친구도 이제 거기를 갔거든. 애를 데리고. 그래서 내가 미쳤다 막 이랬었는데 갔다 온 다음에 맨날 나는 물어. 그래서 뭐 배웠어 오늘은? 막 이렇게 이제 공짜로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연락 들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제가 지금 서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식사요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봤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보다 많이 봤잖아. 그래서 있는 것 뿐이지 저 영양교육 저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저 얘기 못해요. 그 다음에 고급 영양학 저 말 못해요. 식품학 저 대사 기전 못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몰라 나는 내 파트가 아닌 부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다만 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고 먼저 받고 이랬기 때문에 앞에 서 있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데 계속해서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하게끔 하는 이 습관을 들여주는 거더래요, 결국은. 그 다음에 자기 주도 학습, 몇 페이지,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오늘 이제 학원 나와 있는 시간은 6시간, 또 점심시간에 또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오고 가는 시간, 보니까 이제 화장도 안 해, 이제 필요도 없어. 뭐 남학생도 없고, 잘 보일 사람도 없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화장하는데 1시간, 막 이런 소요시간이 있었거든? 필요도 없어. 머리나 감고 오셨나요? 이제 점점 막 이제 좀비 상태로 이렇게 돼가면서, 이제 관심도 없어. 좀 제발 감아라. 냄새 난다. 뭐 이럴 정도로 갈 텐데, 식원관리 진짜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중간에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춤도 추러 가시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걸로 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몇 페이지까지 볼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끝낼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 오늘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써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우리 강의실이 이렇게 스크린 내려오고 해갖고 그냥 아예 그냥 PPT, 빔을 쏘아버릴 수 있다면은 정답을 그냥 내가 띄워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PPT 틀어놓게 되면은 앞쪽이 약간 깜깜하잖아. 그러면 이제 모두 다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 눈이.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프레지잖아. 프레지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눈이 돌아갈 것 같아. 그건 프레지 보다가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써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공부는 써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 어디 봅시다. 왜 안 써왔어? 오늘 책 받으셨죠? 인양반들이. 그래서 이제 보면서 지금 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단어를 미리 써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미리 써오셔서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시간 거는 복습이 아니라 문제풀이 시간은 예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리. 그러니까 대략 이거를 우리가 지금 6분의 6주잖아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6분의 1 분량씩 정도를 찾으셔서 그럼 제 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0페이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12쪽, 13쪽, 13쪽에 해당이 되는 것만큼을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전날 바쁘지. 그날 공부했던 거 한번 눈으로 읽어봐야지. 밤에 들어가서 다음날 내일 거 수업 들어갈 거 미리 한번 써갖고 와야지. 써갖고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써갖고 오셔야지 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대가 제일 바쁘실 거예요. 그래야지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반 때는 반드시 전날 다음날 나올 과목에 해당이 되는 키워드를 미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제 개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식사요법의 개요에 뭐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이 영양관리 과정 얘기를 했었어. 그죠? 영양관리 과정 얘기를 했었었고 여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맨 처음에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판정을 하고 이 판정한 것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진단을 하고 진단을 내린 다음에 이 환자 가족을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식사요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교육 중재가 들어가게 되고 중재한 이후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평가 그 다음에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서 다시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이 단계. 그래서 이미 기출문제로 영양관리 과정에 영양진단하는 게 지난번 문제로 이미 나왔었잖아요. 첫 번째 병인식에서는 여기 개요 파트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로 들어갔던 것이 1장에서는 병인식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병인식에 관련된 것은 말 그대로 병원에서 주는 식이야. 병원에서 주는 식인데 이 병원에서 주는 거에 해당이 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반 병인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영양소라기보다는 이 환자의 소화 능력, 씹을 수 있는 저작작용 능력에 따라서 이 물기라든지 이 정도를 조절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유동식이 있었고 유동식 다음, 그러니까 유동식도 맑은 유동식, 전유동식이 있었고 유동식 다음에 연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밥에 해당이 되는 경식이 있었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상식 혹은 일반식이라고 하는 식단을 줬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자 특별병인식이라고도 표현을 했었고 환자들에게 주더라. 같은 병실에 앉아있지만은 암 환자, 고혈압 환자, 그 다음에 그 갑상선 환자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식단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 환자에 따라서 각각의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열량은 어떻게 줄 건데 이 환자의 당질은 어떤 식으로 줄 건데 단백질은 어떤 식으로 줄 건데 지방은 어떻게 줄 거야. 무기질 중에서도 이 사람은 특히 뭐에 초점을 두고 줄 거야. 칼슘이야, 마그네슘이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A야, C야, 아니면 비타민 D야,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로 해서 이 사람은 통풍 환자이기 때문에 기타, 퓨린, 해당이 되는 물질들은 특히 제한시켜줘야 돼. 이 사람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메밀 들어가는 것은 조심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환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검사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환자 상태를 검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에게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이거 자체는 임상검사를 알아보는데 여러 가지 혈액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여러 가지 생화학검사와 같은 것들도 있었지만은 식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한번 판정해보자 라는 것이 검사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병인식이 키워드가 있었고요. 다음 들어갔던 내용이 이제 영양 투여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환자에게 그러면은 영양을 준다면은 어떤 식으로 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강으로 섭취해서 장을 이용해서 소화흡수를 시키겠다라고 했던 것이 경장법이었었고 부득이하게 소장을 통한 소화흡수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은 정맥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시켜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경장은 어떻게 또 할 건데? 라고 했었을 때 보통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이 되는 거 구강,
입을 통해서 섭취해서 저작작용을 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서 소장을 이용하는 것이 경구법이었어요. 근데 상부 소화관 위쪽 입 안에 식도의 위에 십이지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저히 위쪽에선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공장회장이 기능을 할 수 있다면은 경관급식을 이용해서라도 식품을 공급해주자. 대신 이 조건은 소장 중에서도 소합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공장하고 회장이었잖아요. 공장회장이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줬어야 되겠죠. 경관급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경관급식 같은 경우에도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코를 이용해서 비위, 비십이지장, 비공장 들어갔었고 아니면 애초에 개복을 했었을 때 바로 꽂는 위루술, 공장루술 이런 식으로 바로 꽂는 방법이 있었고 요즘에는 바로 누워서 안에 바람을 넣은 다음에 복부 가까운 쪽에 찔러주는 경피적 내시경 술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경피적 내시경 위루술, 조루술 그래서 PG, PJ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경관법이 있었고요. 그다음 정맥 같은 경우에서도 자 하루 이틀, 2, 3일 짧게 영양 공급이 더 필요해. 이 사람 포도당이 더 필요해. 아미노산이 더 필요해. 저 이번에 새롭게 알았던 거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그 병원 내과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요즘에 나도 맞아보고 싶어. 신데렐라 주사, 백설공주 주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마늘 뭐 그다음 비타민 C 뭐 앰플 들어가서 주잖아.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사실 크게 못 느끼는데 진짜 피곤하거나 그랬을 때는 아미노산 수액제, 그다음에 포도당 수액제 이런 거 맞으면은 효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보약을 헤매기는 게 아니라 주사를 맞히더라고요. 그거 나 몰랐네. 나도 이제 주사 놓는 법 아무데나 찔러보려고 이러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그 방법도 있어요. 내가 너무 피곤하면은 여러분들도 시험 일주일 전에 돈이 정 없다 그러면 제가 보태드릴 테니까 나 이거 맞으면 합격할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보태줄 테니까 합격해서 10배로 갚아. 그럼 되겠죠. 투자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말초에다가 손목 이런 데다 맞는 말초 정맥 영양법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PPN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게 아니라 소장, 대장을 부득이하게 너무 많이 잘라버렸어. 그리고 10일 이상 가야 되는데 나는 영양소가 2000kcal 이상으로 너무 많이 필요해. 근데 바로 지금 나는 열량이 필요해. 라고 했었을 때는 중심정맥 영양법이라고 해서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대정맥 쪽에 바로 카테터, 관을 꽂는다라고 했던 것이 CPN법이었잖아요. 그래서 CPN법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미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미노산, 그 다음에 덱스트로즈, 필수지방산 이렇게 쭉 다 이미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해서 넣어주는 CPN이었고 이거는 웬만하면은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라고 해서 토탈 페런트럴 누트리션법이라고 해서 TPN과 거의 동일어로 그러니까 PP, CP는 위치로 구별을 하는 거였다면은 TPN은 용액 상태로 구별한 거였잖아요. 근데 모든 영양액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보통 CPN 환자한테 사용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자, 네 번째 이제 키워드로 들어갔던 것이 식품 교환분표예요. 그래서 워낙 이것도 항상 잘 나오는 문제잖아요. 교환군 문제도. 그래서 이 식품 교환군하고 또 반드시 구별지어서 식사 구성안 제가 이것도 문제를 쭉 봤거든요. 봤더니 이것도 단체급식에서도 얘기하고 영양학에서도 얘기하고 고급 영양학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왜냐면 반복돼서 나올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식사 구성한 자전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얘하고 또 식품교환군하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식사요법에서는 언급하는 게 식품교환군이죠. 교환군이기 때문에 이 교환군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는 교환군 내용도 또 잘 알아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그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시험에서 아까 식사요법 문제가 이제 식사요법, 영양교육, 생리학에서 60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식사요법이 대략 한 37문제가 나오거든요. 37문제가 나오는데 식품교환군표 문제가 무려 2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 메뉴 짜는 순서 물어보는 거 찾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직접 계산하는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환군 파트도 공부를 안 하면 이쪽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제가 주게 되면은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를 나라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거는 NCP, 병인식, 그 다음에 영양 투여 방법, 식품 교환군 표현이 주 얘기로 나오겠구나라는 거 여기서 이제 응용이에요. 결국은.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가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다시 볼게요. 미안. 163쪽 다시 보시면은 소화기계 질환 및 식사성 알레르기의 식사요법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질병의 원인을 알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생리학. 그죠? 그 다음에 원인 증상을 알려면은 임상영양학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단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판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대사 변화를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생화학 생리학.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제가 그랬잖아요. 수술요법도 있고 약물요법도 있고 식사요법도 있는데 우리가 건드리는 건 뭐다? 식사요법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요법이 수술도 약물도 식사도 있는데 우리가 건드리는 것은 식사요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질병의 원인, 증상, 진단 있고요. 소화기계 질환 그냥 일단 떠올려 보세요. 소화기계 질환. 자,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일단 입에서부터 삼키지 못했던 것부터 시작이 됐죠. 연화곤란. 또 식도로 내려오게 되면 뭐가 있었어요? 역류성 식도염, 발해식도 나왔었잖아. 역류성 식도염, 발해식도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위로 내려가게 되면은 급성위험, 만성위험. 만성위험도 또 나눠지죠. 과산성, 무산성. 그 다음에 위 안 돼서 제거했다. 덤핑증후군, 위절제 덤핑증후군, 위, 궤양. 십이지장, 궤양. 자, 소장으로 내려왔었을 때 소화흡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성 소화흡수 불량증이 있었죠. 그래서 지방 형태로 변이 쏟아지는 지방변, 또 글리아딘을 받아들이지 못해. 실리악 스프루, 그죠? 여러 가지란 내용들. 그 다음에 소화흡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설사. 그 다음에 염증이 발생했다. 장염. 자, 대장으로 내려가서 변이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변비. 그 다음에 대장의 압력으로 인해서 주머니가 생겼다. 개실염. 그 다음에 이건 질환은 아닌데 계속 불편해 뭔가가. 과민성 장증후군. 자, 염증이야. 대장 부위에만 생긴 염증이야.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소화기계 전체에 생기면서 어디든지 생길 수 있어. 크론병.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소화기계 질환. 그래서 입, 식도, 위, 장, 대장, 항문까지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소화기계였었어요. 더불어 자, 간이 있었죠. 간이 있었고 간에서는 어떤 질환이 있었어요? 간염. 자, 더 진행이 되면 간경변. 간경변에서 대표적인 증상이 배에 물이 차는 복수, 부종.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합병증으로 그렇죠. 간성 혼수, 또 파열, 식도 및 위, 정맥류 발생을 했었죠. 그 다음에 담낭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떤 질환이 있었어요? 담낭염, 담낭에 돌이 생기는 담석. 그 다음에 췌장으로 오게 되면은 급성췌장염, 만성췌장염. 여기까지가 소화기계야. 그러니까 입에서 항문, 간, 담낭, 췌장. 또 소화기계. 그 다음에 알레르기도 결국은 소화기 질환이잖아요. 면역, 비면역.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소화기계 질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당뇨가 나와 있고, 당뇨는 이제 머릿속에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시험 문제로 묻는 것은. 1차 소아당뇨, 2차 성인당뇨, 그리고 시험 문제 가끔 나왔던 인신성 당뇨까지 해서 세 가지 분류를 하시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진단법, 진단, 혈액으로, 혈당으로 여러 가지 진단했던 거, 진단, 소변 진단, 여러 가지 진단. 그 다음에 당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사가 중요했잖아요. 대사 문제랑 연결시켜서 인슐린이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1형은 인슐린이 없어서 2형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인해서 발생을 했었을 때 당대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혈당은 있지만 이용하지 못했어. 그래서 지방대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케톤체를 만들어서 에너지로 썼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 쓰였었죠. 당, 단백질, 지방 대사 기전에서 발생됐던 합병증. 그래서 급성합병증, 만성합병증 떠오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일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나요? 케톤증, 혼수. 노인들의 경우에는 케톤제가 아니라 진짜로 글루코즈가 높아지는 고삼투압성 혈당 있었죠. 비케톤성. 정말 혈당이 120, 1200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혈당도 있었고, 인슐린 갑자기 50 아래로 떨어져 버려, 혈당이. 그렇죠. 저혈당 이퀄 인슐린 쇼크.
이러한 여러 가지 급성합병증들이 있었죠. 만성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대혈관 질환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심장하고 관련된 질환이라든지 동맥경화 이런 것들 많이 일으켰었잖아요. 미세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신장을 끊임없이 자극해. 그래서 당뇨병성 신증, 눈의 망막 일으켰었죠. 그 다음에 염증, 그 다음에 궤저 여러 가지 것들 일으켰었잖아요. 이러한 만성이 있었던 거 당뇨 굉장히 중요하게 물었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심순환기계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심순환기계, 심장. 자, 심장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지나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어요. 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가 있었죠? 동맥경화, 고혈압. 그죠? 고혈압, 저혈압. 그 다음에 혈관을 지나가는 건 결국 뭐였어요? 혈액. 혈액에 문제가 왔어요. 뭐? 이상지질혈증. 그래서 VLDL, LDL, HDL, 이러한 IDL, 이러한 것들에 이상이 왔었던 이상고지혈증이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심장에서도 심장이 순환하지 못하고 고여있어. 울혈성 심부전.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오는 산소, 영양소가 부족하면서 문제가 생겨. 허혈성 심장병. 허혈성 심장병의 종류에가 뭐가 들어갔어요? 협심증, 심근경색.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들을 여러분 다 공부했잖아. 6월에 몰래 숨어서 안 한다 그러면서 다 해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심장. 그러니까 쭉쭉쭉 우려혈성 심부전부터 시작해서 급성 심장병부터 시작해서 커렐 다이어도 떠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러한 지금 말했던 허혈성 심장병, 그 다음에 혈관, 고혈압, 저혈압, 그 다음에 동맥경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LDL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상고지혈증 1형, 2A, 2AB, 3, 4, 5형까지 분류를 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 다음 신장질환의 식사요법 그랬잖아요. 신장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키드니, 신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신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신장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변만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을 통해서 그렇죠. 빈혈, 혈압, 우리 몸의 적혈구를 생성하는 골수에서 적혈구를 자극해주는 작용도 했었고, 또 혈액량이 많고 적고 삼투 농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혈압 조절도 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말을 했었던 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전이 일어나는 곳이었었는데 사구체 자체에 염증이 생겼다. 이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사구체 신염. 사구체 신염도 종류가 급성, 만성이 있었고, 딱히 증상은 모르겠는데 단백뇨 투과성, 알부민, 유리아가 많아. 그러면서 부종이 발생을 하네. 이게 뭐였어요? 신증후군이었었고, 자, 신장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었던 노폐물을 거르지 못하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신부전. 자, 신부전도 크게 두 가지. 급성 신부전, 만성 신부전. 이렇게 5가지로 나눴었는데 신장질환은 열량을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열량은 다 어떻게 줬어요? 충분히. 이유는 열량이 부족하면 체조직을 분해하고, 체조직을 분해하면 질소물질이 만들어질 테니까. 따라서 열량은 다 충분히였어요. 그 충분히가 체중 킬로그램당 대략 얼마였어요? 35에서 40 정도였었죠. 자, 열량은 다 충분히였는데 단백질이 달랐었잖아요. 단백질 때문에 헷갈렸었어요. 급성사구체, 급성신부전 때는 일단 초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한. 회복에 따라서 증가였죠. 만성사구체 신염은 얼마였어요? 체중 킬로그램당 1.0 정도. 신증후군은 체중 킬로그램당 0.8에서 1.0. 만성신부전은 체중 킬로그램당 0.6 정도로 제한이었잖아요. 0.6.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돼서 투석을 했어. 투석은 두 가지. 어떤 투석? 혈액투석이냐, 복막투석이냐. 자, 혈액투석, 복막투석에서 좀 더 프리하게 수분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칼륨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나트륨도 조금 더 프리했던 게 어느 쪽이었어요? 복막투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복막투석은 칼륨 쪽이 좀 더 많았었고, 혈액으로 들어가면 엄격하게 조절이 됐었죠.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은 신장 이식으로 들어갔던 거. 그 다음에 신장은 이 질환하고 전혀 별개로 결석이 있었죠. 자, 결석 종류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결석이 칼슘 결석. 그래서 어떤 칼슘? 그러니까 수산칼슘 결석이 더 대표적이었죠. 수산칼슘 결석이 훨씬 많았고, 그 다음에 인산칼슘 결석, 그 다음에 요산 결석, 그 다음에 시스틴 결석, 그 다음에 대부분 신장 결석은 남자가 많았는데 감염염증으로 인해서 가끔 여자들한테도 보였던 스트로비트라는 것도 있었다라고 했던 거. 신장질환이 있었고요.
다음 비만, 저체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만 같은 경우에도 워낙 합병증 문제로 많이 물어본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만 문제가 끝없이 나오는 게 영양 교육 상담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문제는. 그래서 이 비만에 해당이 되는 거고, 과거에는 이제 비만의 경우에가 합병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 심혈관계 질환, 또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성장 호르몬이 일찍 닫혀버리잖아요. 이러한 문제점, 또 뭐 아이들이 이제 뚱뚱하다가 안 놀아줘.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쭉쭉쭉쭉쭉 문제가 되다가 요즘은 다시 물어보는 게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저체중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식증, 그 다음에 폭식증, 이거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식증, 폭식증, 이거 증상 문제도 나왔었잖아, 우리. 이거를 그 진단 어떻게 내릴래. 이런 문제들도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빈혈, 파트도 워낙 잘 나오죠. 빈혈 같은 경우에도 철분결핍성 빈혈, 거대저하구성 빈혈도 있지만은 임산부의 빈혈, 그 다음에 유아기의 빈혈, 그 다음에 생리, 청소년기의 빈혈, 그 다음에 성인기의 빈혈, 노인의 빈혈,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다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빈혈 상태에 따라서 소우적혈구성에 해당이 되는 빈혈이냐, 거대저하구성 빈혈이냐, 철분이냐, 비타민 B12냐, 엽산이냐, 이거 진단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슐링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내용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 1단계, 철분결핍성 빈혈은 특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지잖아요. 1단계 페리틴, 2단계, 3단계,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죠.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자, 지금 제가 좀 길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정리되셨나요? 됐죠? 적어도 처음 들어본 단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미리 문제를 적어 오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들어올 때 이제 종종 보시면은 저는 이론 수업을 선생님한테 안 배웠다. 안 배웠는데 수업 시간에 자꾸 이 책 얘기를 하셔서 불편하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이 너무 길어질 때는 몇 페이지 책 좀 봐라, 보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진행할 거니까 그냥 가능하면 들어오실 때 좀 무겁더라도 책 좀 챙겨갖고 같이 오셔서 정리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1페이지, 164쪽 보시면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내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 당뇨 문제로 이제 물었던 건데, 그러니까 1차 문제에서 당뇨 자체에 해당이 되는 설명 중 가로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무엇이냐라고 했죠. 자, 소아당뇨 어린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론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걸 보시면서. 그래서 소아당뇨 어린이가 가벼운 저혈당 증세를 보일 때, 자, 저혈당 증세는 보통 정상혈당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혈당 체크했었을 때 정상혈당은 얼마예요? 70에서 100이잖아. 70에서 10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이제 7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특히 저혈당이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건 얼마? 50. 그죠? 50 아래로 떨어졌었을 때는 이제 약간 의식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70에서 100이 정상범위다라는 거. 그래서 5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어지러움의 두통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 어린이의 경우에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났던 경우에 정상혈당으로 빨리 70, 100 정도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10에서 15g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15에서 20g 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 20 정도 이 범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10에서 15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10에서 15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디는 무가당 오렌지 주스, 자, 몇 컵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식품교환권표 바뀐 내용 중에서 그 배주스하고 포도주스였나요? 그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80이었잖아요. 80g 해당이 되면서 5분의 2컵 정도 양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오렌지 주스, 뭐 나머지 주스들에 해당이 되는 것은 100g 정도에 해당이 되면서 2분의 1컵. 그럼 얘는 10분의 4고 얘는 10분의 5잖아. 주스 다른 거 알죠, 여러분들? 그 당분이 더 많은 포도 주스하고 배 주스는 80 정도고요. 그 외 나머지 주스들은 2분의 1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과일군의 당질 함량이 몇 g이에요? 12g. 그러니까 일교환 단위가 12g이잖아요.
그러니까 12g에 해당이 되는 일교환 단위를 찾으려면 몇 컵을 찾아야 돼요? 2분의 1컵 찾아야지. 한 컵 찾으면 몇 g이 돼버리는 거예요? 24g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결. 여기까지 연결.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 그러네. 1 교환 단위가 그러니까 과일군의 1 교환 단위가 12g이니까 10에서 12 사이에 들어오려면 1 교환 단위가 들어와야 되니까 한 컵이 아니라 2분의 1컵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맞죠? 같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설탕을 넣지 않는 무가당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가당이라고. 그래서 12g에 2분의 1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포도 주스는 80g 5분의 2컵이에요. 그것도 참고로. 배 주스나 포도 주스는 80g 5분의 2컵이고 사과, 오렌지, 토마토,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컵이죠. 다음 보시면은 영양 상담을 받고 있는 어린이, 비만 아이에게 권장할 수 있는 식사요법을 찾아봐라 라고 했죠. 이 아이는 비만이에요. 고혈압이 아니야. 그래서 찾다 보면은 주식으로 죽이나 국수는 권장 음식이다 라고 했는데 국수 연분이 많을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지금 포인트 뭐예요? 비만이야, 비만. 그래서 죽이나 국수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포만감을 일찍 주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포만감 때문에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는 작은 접시를 사용한다. 맞죠? 그래서 직접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식판 아니면 접시 가져다 놓고 나서 내가 먹는 양을 반찬 다 똑같이 놓고 먹지 말고 실제로 이제 작은 접시에다가 갖다 놓고 나서 내가 먹는 양을 한번 보면서 먹어봐라.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이이기도 하고 단백질은 딱히 제한 안 하잖아요. 그래서 1 내지 1.5g 정도 맞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0g 정도를 섭취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100g, 미국 기준은 130g 정도. 그래서 왜 이거 뭐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케토시스. 만약에 당질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또 불안전 산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케토시스. 그래서 여기선 가나다라 다 맞게끔 들어가는 거. 다음 2차 문항 보시면은 자, 만 11세 남자 150에 40 만 11세라고 알려줬어요. 일부러 만 나이를 해준 거예요. 뒤쪽에 이제 법칙 얘기할 때 뒤에 나와 있는 트레이스만 공식 얘기할 때 들어가는 게 만 나이거든요. 만 나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 11세라고 알려준 거예요. 만 11세 150에 40 축구선수. 자,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고 방과 후 축구를 하던 중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고 메스꺼움을 느꼈으며 자, 무기력에 메스껍고 힘없이 주저앉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가보니까 의식이 없다.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고 있었고 자, 병원에 갔더니 1형 당뇨라고 이미 진단을 받았어요. 1형 당뇨라고 진단을 받았고 아래가 혈액 검사 결과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형 당뇨니까 인슐린 주사 교육을 받았고 식사 관리에 대한 영양 교육을 받고 퇴원했다. 자, 영양교사에게도 본인이 1형 당뇨가 있다는 걸 알렸고 점심 식사 간식량에 대해서도 상담을 했고요. 자,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밑에 보시면은 혈액검사에서 이렇게 정상 범위를 예전에는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알려주겠다라고 요즘엔 안 알려줘요. 정상 범위. 그래서 물론 이제 만 11세 청소년기니까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정상 범위를 알려줬죠. 그럼 보시면은 일단은 헤모글로빈 수치는 12, 16 이니까 이 지수가 남자애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일 수도 있잖아. 어디? 아, 남자아이구나. 축구선수 제가 되고 싶어서요. 자, 남자아이로. 그래서 갑자기 딴 생각이 났는데 요즘은 방과 전 축구예요. 요즘은 중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있잖아요. 방과 후가 끝나고 나면 애들이 다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 배드민턴, 탁구, 축구, 야구 이거를 학교 수업 8시 반 전에 7시에 시작을 해요. 요즘은. 그래서 저희 애 같은 경우에도 축구를 하러 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다른 때는 8시 반에 달랑달랑 가는데 축구하는 날은 6시 반에 일어나서 가요, 축구하러. 그럼 그만큼 그래서 방과 전 축구예요. 그래서 방과 전 축구인데 일주일에 2번 가는데 야, 네 옆에 있는 여학생은 뭔 죄냐. 얼마나 땀 냄새가 나겠어요. 삐질삐질 땀 흘리고 하루 종일 잘 텐데 이제 아침에 땀 흘리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등목하고 옷 입을 거 따로 준비해갖고 이러고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제 운동하는 것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축구선수 여러분 하시고요. 자, 12에서 16인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11, 약간 낮게 나왔죠.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헤마토크릿의 정의는 뭐야? 빨리빨리 써, 얼른. 정의 뭐예요, 정의? 그러니까 가장 기본부터 다시 정리. 헤마토크릿의 정의가 뭐예요? 전체 혈액분의 혈구 또는 전체 혈액분의 적혈구. 그러니까 혈구가 세 가지가 있잖아. 세 가지가 뭐예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서 워낙 많은 게 누구예요? 적혈구. 적혈구는 몇 개야? 500만 개. 지금 옆에 사람이 들을까봐 말 안 하는 거죠. 500만 개. 그래서 백혈구는 몇 개야? 성인의 기준에 7천에서 10,000개. 그죠? 그 다음에 혈소판 20만, 30만. 이기 때문에 적혈구 숫자가 500만, 워낙 많잖아. 그러니까 전체 혈액분의 혈구 이래도 맞고 전체 혈액분의 적혈구 이래도 맞는 거예요. 적혈구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헤마토크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6에서 38%가 맞는데 얘는 약 이제 37% 정도. 글루코즈 65에서 110까지 봐줬는데 무려 340. 체크해놔야 되겠죠. 340.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140에서 190으로 봤는데 자, 150 범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LT. 자, ALT 다른 말로 뭐예요? GPT죠. 그래서 ALT는 알라닌 트랜스퍼라제였잖아요. 알라닌 아미노산이었던 알라닌이 당으로 바뀌면 알라닌이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피루베이트. 그러니까 GPT. 40보다 낮아야 되는데 25 정상. 그 다음에 블러드 유레아 나이트로젠 값 BUN 값이 7에서 18인데 26 정도로 좀 높고요. 이건 탈수 때문에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크레아티닌 농도 같은 경우에도 자, 혈청 크레아티닌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근육에서 나오는 거였었죠. 근육 대사산물, 근육의 크레아틴 인산에서 0.6, 1.3인데 1.3 이것도 지금 약간 탈수 증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그 다음 나트륨 35에서 145 밀리 이큐발란트, 중성지방 40에서 160인데 140 정도. 자, AST 아스파르테이트 트랜스퍼라제잖아요. 아스파르테이트는 뭘로 바뀔 수 있지? 옥살로 아세테이트.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이름으로 뭐예요? GOT. ALT, AST라고 나올 수도 있고 GOT, GPT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루베이트는 알라닌, 그다음에 옥살로 아세테이트는 아스파르테이트. GOT 이거는 37보다 낮게 22 들어가 있고요. MCV는 뭐예요? 적혈구 용적이죠. 그래서 얘는 82에서 93을 정상으로 봤는데 83. 칼륨, 염소, HDL 농도,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A1C가 들어가 있는데 6에서 8.5까지를 정의로 봐줬는데 지금 이게 높죠. 11. 그러니까 애중간하게는 안 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로 헷갈리기 때문에 아예 확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ADA에서는 보통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 7.0,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7.0 아래로 낮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당뇨병학회에서도 얼마 이하로 낮추라고 얘기를 해요. 6.5 이하로 낮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은 그냥 7 정도까지는 정상 범위로 보기도 해요. 7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6.5 아래까지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근데 워낙 이거보다 지금 수치가 높은 11.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이한테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글루코즈 농도 매우 높고 헤모글로빈 A1C 매우 높고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지수의 BMI를 계산하고 적정 체중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봐라 라고 했는데 이건 뭐 판정법에 해당이 되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1.5 제곱분의 40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150이라 그랬잖아요. 1.5 제곱분의 40을 하게 되면은 BMI가 17.8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17.8 자체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거는 한국 소아과 학회에서 제시하는 체질량 지수 성장 도표로 봐야 되죠.
아이들의 청소년기까지는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BMI 자체를 가지고서 18.5에서 23까지, 23에서 25, 그 다음에 30, 35를 기준으로 해서 정상범위다, 과체중이다, 1단계 비만, 2단계 비만, 고도 비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건 성인의 경우고 청소년기까지는 성장도표를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체질량 지수 성장도표 100분위에서 얘가 50%, 75%, 아래 뭐 25% 어느 퍼센트에 들어가는지 100분위 도표를 봐주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지수의 성장 발육을 고려한 열량 필요량을 트레이스만 공식으로 산출하시오 라고 했죠. 자, 트레이스만 공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1000kcal를 주면서 더하기 만 나이예요. 만 나이 곱하기 100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아이가 만 나이가 몇 세라고 알려줬어요. 11이다 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1100, 1000에서 2100kcal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나이를 적용하려면은 트레이스맨 공식 이론 시간 했는데 몇 세 이상부터 했을까요? 2세. 만 2세 이상부터. 그러니까 영유아 이런 아이들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0에서 뭐 5개월, 6에서 11개월 이런 아가들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만 2세 이상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트레이스먼 공식은 만 2세 이상. 그 다음 2번에 보시면은 축구를 하는 도중에 지수에게 나타난 증세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죠. 자, 지금 이거를 인슐린 쇼크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 인슐린 쇼크예요? 아니에요? 인슐린 쇼크야? 케톤증이야? 만약에 혈당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아까 봐봐. 여러분들 지금 이 글루코즈 같은 저혈당 증세는 아니잖아. 이 아이 지금 글루코즈 농도가 몇이에요? 340이잖아. 그죠? 만약에 저혈당이었다면은 혈당이 없었겠지. 저혈당 증세였다면. 혈당이 낮아져 있었을 텐데 이 아이는 지금 글루코즈 농도가 340이잖아요. 340이지만 쓰지를 못했다는 거잖아. 인슐린이 없어서. 그죠? 저혈당은 혈당 농도가 혈액 속의 당이야. 혈액 속의 농도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단순당을 먹여서 높여줘야 되는 거잖아. 70 이상으로 높이게끔 가는 건데 이 아이는 혈당 자체가 지금 이미 글루코즈 농도가 340이라고. 그러니까 저혈당증 아니에요. 저혈당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아이 같은 경우에 그럼 저혈당이 아니라 당뇨병성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케톤증으로 보는 거예요. 당뇨병성 케톤증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왜 이런 증세들이 나타났는지 설명해봐라 라고 했죠. 자, 왜 이런 증세가 나타났는지 설명해봐라. 이거 우리 작년 문제에서 작년 문제였나요? 재작년 문제였나요?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 문제 작년 10점짜리였었잖아. 그러니까 재작년 10점짜리 문제로 해서 1형 당뇨인 아이의 그 당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와 2형 당뇨인 남자의 당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거 문제 비교하는 거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서 나타났던 증상이 뭐 호흡에서 시큼한 냄새가 과일 시큼한 향이 나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가 나타난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였어요. 케톤증. 그러니까 케토시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마찬가지잖아, 지금. 여기에서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설명해봐라 라고 했으면은, 아까 전공 80점 중에서 점수 깎이면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쓸 때 그 핵심 단어의 기전을 썼느냐, 못 썼느냐,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부족해 그러면 이제 감점이 되는 거예요. 감점 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결국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첫 번째 들어가야 될 단어가 인슐린이 어때요? 부족하죠. 인슐린 부족으로 혈당이 이용되지 못한다. 저처럼 X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혈당이 이용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인슐린 부족으로 혈당이 이용되지 못했고, 따라서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지방의 분해로 그다음에 케톤체, 그러니까 아세틸코에로부터 기전을 만약에 정확하게 쓴다라고 했으면은 아세틸코에로부터 케톤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바로 이 케톤체로 인한 케토시스, 그러니까 결국은 불완전 산화가 일어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거였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슐린 부족으로 혈당은 이용되지 못했고, 결국 지방이 분해되면서 아세틸코에를 통해서 케톤체가 만들어졌고, 케토시스에 따라서 불완전 산화로 인해서 발생된 혼수였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부족, 인슐린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지방 얘기를 하면서 케톤체가 만들어지는 케토시스 얘기까지 했는지, 이런 식으로 순서,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그 다음, 자, 지난 8주에서 12주 동안에 지수의 혈당 조절 정도와 당뇨병 합병증을 예측할 수 있는 임상지표로 이용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죠. 그래서 2주, 그러니까 이 2달에서 3달 정도, 8주, 12주 동안에, 이건 헤모글로빈 A1C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가 지수 연령에서는 만 11세 아이 이상에서는 보통은 그때 여기서 제시했던 정답이 8% 이상이었어요. 얘네가 이제 우린 8% 이상으로 정답을 잡겠다라고 했었어요. 정답 제시했었을 때 8% 이상으로 봤었고요. 특히 이 수치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운동,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A1C가 높은 상태에서 이 말이야. 헤모글로빈 A1C가 높은 상태에서 운동을 심하게 하면 어떤 문제가 지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헤모글로빈 A1C라는 게 뭐야, 여러분? 헤모글로빈 A1C가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들어있게 되는 건데, 적혈구는 원래 누구랑 결합을 해야 돼요? 산소랑 결합을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운반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헤모글로빈, 적혈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산소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혈액 중에 글루코즈가 너무 많아. 글루코즈.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나 얘랑도 결합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바로 글루코즈랑 결합을 해버린 것을 글루코즈와 결합한 헤모글로빈, 글루코실레이티드 헤모글로빈, 그래서 헤모글로빈 A1C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코즈랑 결합해버린 헤모글로빈이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평소에는 잘 모르겠어. 평소에는 뭐 일상적인 생활할 땐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지금 운동을 했던 거였잖아요.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왜 생리학 배웠었던 거에서 산소 해리곡선 기억나죠? 그러면은 평소에 산소를 갖고 있던 거에서 갑자기 운동량이 가빠지게 되면 호흡량이 많아지게 되고, 호흡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필요한 세포에 빨리빨리 뭐를 전달해 줘야 돼요? 산소. 근데 산소를 빨리빨리 운반해줘야 되는데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운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누구랑 결합해 있어요? 글루코즈. 그러니까 산소 운반을 해요? 못해요? 못해. 그래서 바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됐었을 때 산소 공급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호흡곤란이 나타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얘가 글루코즈랑 결합되어 있게 되면은 혈관을 자극하게 되면서 혈관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호흡곤란.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될 때 산소 공급을 조직의 산소 부족을 초래할 수 있고, 그만큼 산소가 부족하니까 빨리 지치고 피곤해져 버리겠죠. 그리고 이제 혈관 손상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기초를 무시하시면 안 돼. 가장 기초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뭔지를. 4번. 자, 축구를 좋아하는 지수가 운동하기 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수지만은 일형 당뇨 아이들한테 운동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해봐라 라고 했는데, 얼마 전 요즘에 당뇨 환자가 많아서 그런지 실제로 지금 이제 곧 7월 지나고 이러면은 이제 방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당뇨, 뭐 비만 캠프도 있지만 당뇨 캠프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뇨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넘어가는데 부모가 매번 인슐린 주사를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캠프가 있어서 어떻게 주사 맞는지. 근데 그건 혈관을 찾는 주사가 아니라 근육 주사기 때문에 뱃살, 엉덩이살, 팔 이런 데를 내가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냥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맞는 법을 알려주는 건가 봐요. 그 다음에 인슐린 양 조절하는 법. 그다음에 내가 오늘 저녁에 친구 생일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뭐 케이크, 피자, 뭐 쿠키 이런 단 거를 많이 먹게 될 것 같아. 그럼 평소보다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인슐린 주사 용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그건데 이 아이들이 그 주사 맞는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맞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제 그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소아당뇨 아이들이 마치 뭐 숨어서 화장실에 가서 아이들 몰래 맞아야 되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 뭐 그러한 따로 맞을 수 있는 장소, 아니 뭐 양호실 있지 않나? 보건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점점 더 많아진대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한테 이제 미리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운동 전에도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가 운동 전후 혈당 체크죠. 그래서 운동 전후 혈당 체크에서
혈당이 80 아래 정도로 떨어져 있었을 때는 어떻게 줘야 돼요? 간식을 챙겨 먹어야 되는 거죠. 간식. 그래서 운동 전에 항상 초콜릿, 사탕, 당분 음료 이런 것들을 챙겨 가지고 있어서 아까 제가 몇 g이라고 그랬어요? 10에서 15g 정도 증세에 대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언제예요? 운동을 금하는 상태. 운동을 금하는 경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미 지금 너무 배가 고파. 뭔가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케토시스 증상이 있거나 지금 현재 공복 상태야. 이래도 안 되죠. 이미 공복 상태. 그 다음에 주사를 맞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슐린 주사가 최대 작용 시간일 때야. 최대 작용 시간일 때도 하면 안 되고. 자, 네 번째. 혈당을 체크를 해봤더니 얼마 이상일 때? 250 이상일 때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생각해는 만약에 이걸 물어볼 수가 있지. 다음 중에서 그러니까 왜 혈당이 250 이상일 때 혈당이 높으니까 운동해서 혈당 떨어뜨려야지. 에너지로 써서 떨어뜨려야지. 근데 혈당이 250 이상일 때 왜 빨리 이거 혈당을 낮춰줘야 되는데 왜 이 아이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쓰세요. 두 줄로. 250 이상일 때 혈당이 높을 때 왜 이 아이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이유가 뭐였지 여러분? 설명했는데. 이유가 뭐였을까? 보통의 경우에는 혈당이 높으면 운동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혈당을 낮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50까지 높아졌다는 것은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이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작용을 하지 못해서 혈당이 높아져 있어. 근데 그래서 혈액 속에, 그러니까 혈당이라는 것은 혈액 속에 당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혈액 속의 당인데 이 아이가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해.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나 여러 군데 세포에서는 에너지를 필요로 할 거 아니야. 그죠? 에너지를 필요로 해. 근데 문제는 이 혈당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면은 우리 몸 입장에서는 간에서는 다시 또 어떤 작용을 하려고 하겠어요? 당신생을 새롭게 해서 나 다시 지금 근육이라든지 여러 조직에서 필요한 혈당을 만들어서 세포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나 봐. 그러니까 이 혈당은 무용지물이고 얘가 당신생을 일으켜서 혈당을 더 높이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는 250 이상으로 높았을 때는 오히려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더 나빠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250 이상으로 높다는 것은 인슐린이 작용을 하지 못했고 이 혈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한 줄 알고 간에서 다시 당신생을 일으키게 되면서 혈당이 오히려 더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혈당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도 250 이상으로 넘어간 상태에서도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이죠. 다음 보시면은 5번에 자 지수의 경우 제일 중요한 식사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봐라 라고 했죠.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지수의 경우 제1형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형 당뇨인 경우에 제일 중요한 식사관리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했죠. 1형 당뇨 포인트가 뭐야? 결국은 이 아이는 뭐 해야 돼요? 인슐린 주사 시간에 맞춰서 뭐를 해라? 식사 시간을 맞춰라.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 어떠한 것을 맞는지 얘가 지속성인지 혼합형인지 뭐 중간형인지 여러 가지 인슐린 주사 종류에 따라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끔 그 얘기, 식사 시간과 인슐린의 주사 시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을 생각해봐라 라고 했죠. 그래서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급성 합병증하고 급성 합병증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일단 인슐린 주사는 맞고 있는데 주사 시간은 됐는데 내가 그 시간에 노느라고 밥 먹는 걸 타이밍을 놓쳐버렸어. 그때 발생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저혈당. 그래서 인슐린 쇼크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음식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인슐린 주사를 내가 안 맞은 거야. 그렇게 되면은 혈액 속에 혈당은 높지만은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서는 또 케톤체를 만들어내려고 하게 돼. 그러게 되면은 발생되는 것이 당뇨병성 케톤증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 근데 뭐 이 아이에게서 지금 일형 당뇨기 때문에 고삼투압성 비케톤성 혼수 이 얘기는 쓰진 않을게요. 그냥 소아당뇨 얘기였었으니까. 원래 이제 급성합병증 중에서 노인의 경우에는 케톤제가 아니라 진짜로 혈당이 높아서 비케톤성 혼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지만은 굳이 이제 이 아이한테서는 저혈당과 당뇨병성 케톤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만약에 만성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혈관계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겠죠. 혈관계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혈관계 합병증에서 대혈관, 소혈관, 그러니까 미세혈관이죠. 대혈관, 그다음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혈액 속에 여러분 기억나지? 봐봐. 혈중에 포도당은 있어. 혈액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혈중이냐 세포중이냐 이랬잖아.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세포 속인데 세포는 못 쓰고 혈액 중에 글루코즈는 있지만 얘는 사용하지를 못해. 이 글루코즈는. 그죠? 세포는 기아 상태, 혈중의 글루코즈는 무용지물. 이런 상태가 바로 이제 당뇨 상태가 되는 건데 이 글루코즈가 있지만 쓰지도 못해.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유리지방산 만들어져. 유리지방산이 혈액 속에 많이 들어오게 돼. 일부 유리지방산은 간으로 들어가서 콜레스테롤도 만들고 중성지방도 만들어. 그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지단백질 들어오는 것도 대사시키지 못해. 그래서 당뇨 환자에서 동맥경화, 고지혈증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동맥경화, 고지혈증까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동맥경화,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혈액 중에서 심장에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심장에 영향을 미쳤던 바로 이제 심장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관상 심장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게 뇌로 들어가면 뭐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뇌혈관에서는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 자, 미세혈관 합병증으로는 아까 끝없이 글루코즈가 심장을 건드려. 심장의 포도당 역치가 얼마였나요? 180. 160에서 180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전에 빠져나올 때는 그 전에 그거보다 작게 사구체를 빠져나올 때는 나오지 말아야 될 글루코즈가 빠져나왔네. 그러면서 가까운 어디에서 근위 세뇨관에서 다시 재흡수를 하겠죠. 근데 너무 많이 빠져나와 버려. 나도 몰라. 그냥 그대로 숭숭숭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당뇨다라고 했죠. 그 당뇨가 일어날 때 당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가져나갈 때 뭐도 끌고 나갔어요. 수분. 그래서 다뇨가 됐었죠.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 항상 목이 말라. 이게 뭐였어요? 다갈. 그 다음에 항상 허기 가죠. 다식. 이랬던 거. 그래서 당뇨, 다뇨, 다식, 다갈 또 많이 마셔야 돼. 다음, 다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 그 원리였었어요. 그 다음 보시면은 당뇨병성 신증이 있었고요. 또 눈에 포도당 뭐 이런 여러 가지 당들이 쌓이면서 결국 그 눈에 있는 세포가 터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망막변증. 심해지면은 실명까지 넘어가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혈관계 장애가 있었고요. 또 신경장애도 발생을 했었죠. 신경장애도 발생을 하게 되면서 자율신경, 말초신경 이런데 신경에 장애도 오게 된다라고 해서 왜 건반사 얘기했던 적 기억나시죠? 책상 위 이런 데다가 무릎을 올려놓고 나서 정상적인 경우는 무릎을 의식 없이 툭 치게 되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반사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신경장애 이런 것도 또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로 또 보는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감염. 그래서 감염도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뭐 요로감염, 결핵, 또 고름, 화농, 심하면 썩어서 궤저, 더 썩어버리면 절단까지 가야 되는 감염 상태까지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쉬고 이제 1장 개요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